자, 이제 분식회계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재밌지. 자, 보시면 분식회계로 날아간 유명 기업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배경 보시면 한때 잘 나갔던 기업들이 분식회계라는 거짓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 자, 분식회계 논란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업들에는 엘론, 월드컴, 도시바, 후지필름, 테스코, 헝다그룹,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엘론부터 보시면 여기 뭐 무슨 분식회계의 아버지 뭐 거의 이런 느낌의 그런 기업이죠. 한 20몇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SPC 특수 목적 회사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라는 일종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류상의 어떤 그런 회사. 이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거기다가 넘겨버려. 거기다 매각하고, 그리고 자회사와의 거래로 이익을 과대 계산했다. 자,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기업이었는데, 엘론이 합병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이런 에너지 거래업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이제 급성장. 파이프라인을 팔다가 근데 이제 천연가스를 원재료를 파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키웠다라는 거죠. 근데 엘론 임원진들은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3,000개가 넘는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해서 부채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규모를 부풀리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다. 아마 제가 그냥 추측건데, 이 당시에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었나 보죠.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였더라면은 이런 특수 목적회사 SPC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이런 내부 거래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됐을 텐데, 연결 재무제표가 주였다면. 근데 별도 재무제표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목적 회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들을 막 넘겨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실적은, 우리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은 좋아질 거잖아.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에 장난을 치다가 크게 걸려서 2조 원어치를 막 이제 이익 부풀리고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거지. 그래서 2000년 당시 회계 조작이 발각된 이후에 1년이 안 돼서 파산 신청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01년에 파산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론이 아니라 어디야? 자, 월드컴 보실게요. 통신회사인데, 회선 설비로 비용을 자산으로 분류해서 이익을 과다 계산했다. 이제 비용이 보통 재무제표 왼쪽에 오죠. 왼쪽에 오는데 비용 대신에 이게 자산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으로 원래 잡혀야 하는 게 자산으로 잡히니까 비용이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을 부풀렸다는 거지. 그래서 CEO 같은 경우는 회사 재무담당자 CFO와 아주 사이좋게 함께 매 분기마다 이 영업 경비를 자산 계정으로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이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 그래서 15조 원 정도, 환율은 지금 이제 현재 기준인데 과거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15조 원 정도 이렇게 자산 이익을 부풀려서 결과적으로 2002년에 파산을 했다. 자, 다음 회사 보시면 도시바 들어보셨죠? 도시바. 자, 일부 적자를 반영하지 않고 반도체 재고 가치 등을 과대평가했다.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그리고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을 처음 출시했어. 그래서 한때는 일본 대표 전자기업으로 입지를 다졌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실적 달성에 대한 경영진 압박, 이런 게 되게 거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일부 적자를 반영하지 않아, 또는 반도체 재고 가치를 과대평가해. 재고를 과대평가하면 우리 T계정 보면은 제품 T계정이면은 기초 제품이 있고 단기 매입이 있고, 그리고 매출원가, 팔렸으면 매출원가고, 기말에 남아있으면은 기말 재고가 되죠. 근데 기말 재고 이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요 매출원가는 쪼그라들어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거지.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비용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익이 과대 계상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 2조 원을 부풀린 게 발각이 돼서 몰락했어. 그래서 2015년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2023년에 회사가 만들어진 지 거의 80년, 78년 만에 상장 폐지가 됐다. 저 뒤에도 이제 실적 압박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비영리 쪽에 비영리 조직, 비영리 법인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덜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데들은 이런 실적에 대한 압박이 덜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프레셔가 덜하다. 아니 회계나 재무 하는데 우리는 영업이 아닌데 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죠? 이건 영업 쪽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회사 분위기상 실적이 안 좋으면은 회계나 재무 쪽에서도 이런 어떻게든 이익을 실제 있는 것보다 좋게 만들어라 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가지고 회계나 재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안 그러면 자기 밥줄이 위태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숫자를 좀 좋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미션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실적 압박이 심한 기업에 다닌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후지필름 계속해서 가볼게요. 광학기기 만드는 데인데, 후지 제록스는 후지필름의 복합기 제조업체인데, 자, 후지 제록스 호주 뉴질랜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복합기 임대거래 매출을 과대 계산했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정행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매출 지상주의, 매출만 잘 나오면 장땡이다라는 거.
그래서 해외 자회사 소속 사원의 보수가 매출 기준으로 결정이 되면서 내가 해외 자회사 소속인데 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든 매출 높여야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실적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일단 매출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된다. 라는 이런 뭐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지. 게다가 또 자회사 사장한테 권한이 집중돼서 이사회 어떤 좀 CEO라든지 이런 경영진들을 견제해야 할 이런 이사회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회사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회계 변경하고 자기 성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서 약 4,800원어치 이익을 부풀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제록스 쪽에 합병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나가리 했다는 거.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테스코. 그래서 테스코 같은 데는 이제 영국의 유명 뭐 최대 유통업체죠. 우리나라 치면 뭐 약간 CJ?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알디, 리들 등의 초저가형 슈퍼마켓 체인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던 테스코. 알디, 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저렴한 이런 뭐 독일계 슈퍼마켓 체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가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테스코가 되게 고전을 한 거야. 이래서 여러 해에 걸쳐 인식해야 할 매출을 조기 인식했다라는 거. 막 땡겨서 인식한 거지. 뭐 장기 할부 매출 이런 게 좀 대표적이라 보면 되겠죠. 여러 해에 걸쳐서 장기 할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행 기준에 따른 매출 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막 미리 땡겨서 인식을 한 거야. 게다가 전액 상품 매출 원가로 인식할 비용을 일부 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도둑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경상 손실로 처리하여 원가율이 낮아지도록 조작한 거지. 특히 납품업체, 우리가 100짜리 물건을 사왔는데 100짜리 물건을 뭐 사서 팔렸으면 매출 원가가 100이 인식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원가를 낮추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매출 원가를 80으로 잡고, 그리고 무슨 뭐 비경상 손실 20 해서 이거를 뭐 판관비 또는 손익계산서 저 밑에 어디 뭐 기타 비용 이런 데 묻어버린 거지. 그럼 매출 원가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니까 매출 뭐 원가율이 낮아지고 매출 총이익률은 좋아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업체 뭐 테스코 같은데 당연히 뭐 수많은 납품업체들을 상대를 했을 텐데 회계 담당자들한테도 이 납품 단가를 인하해라, 원가율이 좋아지게끔 만들어라, 단가를 내릴 수 없으면, 속된 말로 후려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원가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라 라는 이런 지시, 뭐 무언의 지시 같은 게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700억 원을 이번튀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2015년에 홈플러스에 매각이 됐어.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헝다그룹,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로 불리던 헝다인데, 여기 매출을 사전에 계산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개발업체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부채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2021년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는데, 그래서 그 이후 2년간 구조조정 그리고 채무 재조정 이런 거를 시행했지만 결국 회생이 안 되고 청산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24년 1월에 청산 명령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또 10년 넘게 헝다 회계감사를 담당한 PwC 중국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는 아주 좀 큰 제재를 받게 됐던 이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니까 여기도 뭐 진행률을 추측건데 진행률을 이제 높이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뻥튀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규모, 여기 뭐 또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규모가 되게 크죠. 106조 원 무려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아마 제 추측에는 진행률을 뭐 공사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 좀 꼼수를 써가지고 매출을 부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행률을 하면은 우리가 뭐 예정원가, 총 예정원가 분의 뭐 공사 누적 공사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률을 산정을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근데 이걸 부풀리려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사할 때 총 한 100 정도 들어갈 것 같아. 추정치가 이래. 근데 여태껏 우리가 누적해봤더니 공사 원가 들어간 거 집계해봤더니 40이야. 이러면 진행률이 40%가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을 좀 높여야겠다. 그러면은 요 밑에를 보통 쓰시지. 야, 우리 지금 보니까 뭐 100까지 늘 필요 없을 것 같고 총 보니까 한 80만 투입해도 충분할 것 같아. 총 이 정도만 추정을 다시 해보니까 총 공사 예정 원가가 한 80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 진행률이 50%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40%였던 진행률이 50%로 늘어나. 그럼 진행률이 늘어난 만큼 우리는 매출을 더 인식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헝다그룹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 10년 전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건, 대우조선해양이 있었는데 공사 진행률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방금 봤죠? 진행률을 어떻게 높게 만드는지. 그리고 선박 납기 지연배상금을 계약 가격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축소했다. 납기 지연배상금 있으면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수익에서 차감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걸 뭐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는 축소해서 이익을 부풀리는. 그래서 2012년부터 3년간 분식회계 규모는 5조 원에 달했다. 그래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에 한화에 인수되면서 주인을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름 이거 하나 오션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 인수되면서 2017년에 하나 쪽에 매각이 됐다. 자, 그래서 하나는 뭐 요 위에 참고로 뭐 그 해외 금액으로 돼 있던 거 뭐 엔화라든지 뭐 위안화, 달러 등등 다 지금 2024년 뭐 현재 환율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뭐냐, 이런 거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얼마나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사건을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앨런, 나는 앨런의 사례가 가장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된다. 자, 20년도 넘은 사건이긴 하지만 앨런 사태는 분식회계의 아버지와도 같은 뭐 그런 존재처럼 그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뭐 듣기만 했지 뭐 이렇게 충분히 깊게 스터디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특히 3,000개가 넘는 SPC를 설립해 부채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규모를 부풀린 점이 주목을 끕니다. 이 부분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전에는 연결 재무제표가 지금처럼 주 재무제표가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삼았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생각이 된다. 지금 같았더라면 SPC와의 이러한 좀 거래들은, 부채를 매각하는 이런 거래들은 연결 재무제표상 모두 내부 거래에 해당되어 제거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손익을 부풀리는 것도 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사건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된 게 아닌가. IFRS상 우리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사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시면, 저는 과도한 성과지상주의를 보여주는 이 도시바 사례가 가장 흥미롭다라고 생각된다. 자, 회계 실무진이 회사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잖아, 회계 실무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진들이 일부 적자를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반도체 재고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등의 이런 회계 처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실무진이 굳이 나서서 일부러 이런 처리를 뭐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처참한 성과가 장부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경영진들이 실무진을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통 이렇죠. 엄청 세게 압박하지. 어떻게 해서든 숫자 제대로 만들어 와. 그래서 이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없는 실무진들은 재고자산 과대평가 등의 분식회계를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경영진에 의해 내몰린 것이 아닌가. 내 밥그릇, 내 자리 지키려면, 나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장부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뭐 게다가 또 일본 특유의 강한 연공서열 문화, 또 이런 분식회계가 행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판단된다. 그래서 좀 나보다 짬이 더 많은 사람이 지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윗사람들이 지시하는 거를 뭐 거역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연공서열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가 수행되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좀 분식회계 사례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분식회계 쪽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